백성문 변호사, 양지인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오늘 출석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죠. 본인의 자백으로 진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실 밝히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문회에서 왜 위증하신 겁니까? 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로서 조금 더 책임 있는 말 국민들한테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신경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심경 한 말씀 하고 들어가시죠. 지켜보는 눈이 많은데 한 말씀 더 해주고 들어가시죠. 예. 계속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질 않고 있습니다. 에서는 다 국민들의 마음도 저렇게 꽉 닫아놓은 조윤선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하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그 영장 실질 심사에서 오늘 모든 걸 다 밝힌다고 했는데 밝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제 그제 이제 특검 조사에서 어떤 부분까지 얘기가 오갔는지 아직은 이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아침에 일각의 보도에서는 뭐 조윤선 장관이 전체를 좀 자백하고 김기춘 실장의 지시에 따랐다라는 그런 보도는 나왔는데 그 부분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신경 변화가 있는 네, 신경 변화가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윤선 장관이 과거 이제 정무수석 시절에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라는 혐의인데 예. 그 밑에 있었던 신동철 정무비서관이나 정관주 전 차관, 그 당시에 국민소통 비서관이었는데요.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들이거든요. 예. 이분들이 작성을 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근데 그 위에 정무수석이 그걸 몰랐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진술에다가 또 얼마 전에 문체부 직원의 컴퓨터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예. 조윤선 장관, 지금 장관 시절에 뭔가 블랙리스트 관련된 작성 집행 관련된 내용들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내용들도 지금 보도가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물증이나 인적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돼서 특검이 그걸 압박을 했다면 조윤선 장관은 과거에 그리고 판사 출신이고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본인에게 현 시점에서 더 이상 이제 부인만 하는 건 한계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느 정도 내용은 밝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고 나서 예. 블랙리스트 수사에 어찌 보면 뭐 그 사실상 위에 뭐 정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있잖아요. 예. 이 두 분이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의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특검에게도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이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 뭐 시켜서 했다라고 빠져나간다면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사실 진퇴양난의 입장이 조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문회 때 가서 분명히 없었다라고 이제 위증을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입장을 갑자기 급변을 해서 이거는 원래는 사실 존재했었다. 나는 시켜서 그냥 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자체가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시간을 좀 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상황을 지켜본 거죠. 이게 정말 막바지에 이르러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목에 정말 칼날이 들이내치면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최대한 일단은 버틴 걸로 보고요. 그러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진 거죠. 동시에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같은 날 이제 그 특검에 출두를 해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금 특검이 압박을 한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조윤선 장관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관련자들이 구속이 돼 있고 본인에게도 구속영장이 이제 청구가 된 상황이고 본인도 어차피 그 증언들과 입장을 달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내가 인정을 하고 지금이라도 조금 국민들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결국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모든 걸 털어놓을 가능성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조윤선 장관이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선 장관 뭐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할까요?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김기춘 실장이 작성을 시켰다고 얘기를 한다면 본인은 더 큰 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 얼마 전에 있었던 국정조사 뭐 청문회에서도 말을 조금 인정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들어보도록 하죠. 지금은 또 한 사람이 들어오나요? 윤석열 특검 팀장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죠? 네, 윤석열 팀장이 출근을 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수사팀장에게는 별로 기자들이 특별한 질문을 따로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변인을 통해서 오후 2시 반에 브리핑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질문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팀 입장에서도 앞서 지적을 해줬습니다만 윤석열 팀장 입장도 지난번에 영장 기각됐는데 이재용 부회장 이번에 또 기각되면 이거는 정말 특검은 일할 맛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특검 수사의 큰 두 축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관련된 뇌물죄, 그의 첫 번째 타겟이 삼성이었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입니다. 지금 관계자도 20명 넘게 조사를 했고 벌써 3명이나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작성한 사람들은 구속이 됐는데 위에 어찌 보면 이제 지휘하는 지휘자나 작성을 총 주관한 사람들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사실상 블랙리스트 수사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영장이 기각된다고 무죄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예. 영장이 기각된다는 의미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의미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럼 특검이 지금 수사를 좀 부실한 한 게 아니냐는 또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는 오늘 운명의 날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됐는데 예. 이게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건 이 블랙리스트 작성 주체 지금 맨 마지막 윗단계가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게 지금 물론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이거는 탄핵 그 심판에서 굉장히 주요한 사유로 다시 추가될 확률이 많고 이거는 단순한 법률 위반을 떠나서 사상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 같은 헌법 위반 문제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오늘이 또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가 지금 또 나오는 게요. 조윤선 장관의 의혹 중에 하나가 반세월호 집회, 이른바 보수단체를 좀 동원해가지고 세월호 관련된 집회가 있으니까 보수단체의 집회를 옆에서 지원했다. 이런 관제 데모 지시 정황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뭐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한 부분에 그 수사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사실 보수단체를 동원을 해서 관제 데모를 했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했거든요. 특검 예.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자의 유력한 증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특검 쪽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여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이미 관련된 증거가 다 확보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가는 부분이고 블랙리스트가 만약에 확실하게 정황이 포착돼서 확실하게 입증이 된다면 사실 그 부분도 다 이 연장선상에서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남용한 행위죠. 그렇기 때문에 관제 데모를 했다,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다. 그 외 여러 그 문화예술인들의 이제 탄압하고 사상의 자유를 억압을 했다라는 부분은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시점이 2014년 6월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고가 나고 나서 근데 세월호 관련 집회들이 굉장히 많이 예, 있었잖아요. 여론도 안 좋았어요. 네,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해경은 그 해체했었고. 당시에 이게 너무 좌파에 밀리면 안 된다. 우파도 이와 관련된 지금 반대되는 그런 집회나 데모를 해야 된다. 그러니 뭐 지금 일단 뭐 청와대와 좀 가깝다고 알려져 있는 보수단체죠. 어버이연합에 이런 예. 부분을 지시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은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 전혀 모르쇠 입장이었고 그리고 문체부 장관으로서 사실 한쪽에 좀 이렇게 편향되지 않은 그런 문화정책 피겠다고 계속 얘기해왔잖아요. 그걸 사실 속으로는 정확하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었다는 거를 단적으로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블랙리스트 작성과 별개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게다가 그때 시점 뭐 말씀 잘하셨는데요. 2014년 4월 세월호 발생 이후 2달 지났을 때는 모든 국민이 아직도 뭐 수색 작업 계속 네. 진행되어 있었을 때고요. 정말 그 충격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는 청와대의 시각이 이게 좌파 우파의 이념 대결로 봤다. 그러니까 우파도 관제 데모 해야 된다. 이런 시각을 가졌었다는 거를 드러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세월호라는 건 사실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을 시점입니다. 예. 이거는 뭐 이게 좌파니 우파니 하고 생각할 겨를이 없는 부분이었는데 이거를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청와대에서 나왔던 문건 중에 해상 교통사고를 표현해 썼던 그런 문건이 한번 발견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단순하게 바다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정도로 치부하려고 했었던 그 청와대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그냥 해상에서 난 교통사고 하나를 가지고 이 온 나라가 난리가 나서 청와대에서 일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건 이거는 좌파의 음모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그 세월호 사건을 바라봤다는 것을 예.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도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뭐 이념에 편향돼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관련자들이 그 본인의 죄를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뒤에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권 때나 다 그래왔다. 늘 관행적으로 되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인식이 배어든 말을 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 자체를 그렇게 정치적인 그러니까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것 자체도 사실 충격적이지만 예. 늘 그래왔는데 누구나 그래왔는데 이게 무슨 문제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상실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당시 조윤선 장관의 위치는 정무수석이었습니다. 정무수석. 자, 정무수석이라는 게 뭡니까? 주로 이제 여야 관계 원만하게 풀고 야당 대표 찾아가서 뭐 낮이건 밤이건 같이 뭐 술 마실 때도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데 그 당시에 조윤선 정무수석이 무슨 평가를 들었냐면 야당 대표, 야당 원내대표도 제대로 못 만난다. 도대체 정무수석 뭐 하는 거냐. 맨날 청와대만 있고 라고 했는데 결국 정무수석의 업무 자체로 놓고 봐도 제대로 된 업무를 못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정무수석이라는 것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하고 여야 간의 조율을 해 나가면서 예. 어쨌건 국정을 좀 원활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게 정무수석의 역할이었는데 근데 관제대문 지시하고 그리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아예 역할 자체를 다른 걸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관제대문을 지시했다는 거는 여야 뭔가 합의, 진보와 보수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전국을 끌고 나갈 때 윤활유 역할을 한 게 아니라 대결 국면으로 그래요, 인식을 그렇죠. 했던 거고 이거는 대결을 해서 그걸 조장한 저쪽 거 여론을 아니에요? 잠재우고 우리 쪽의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어찌 보면 청와대의 지금 가장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죠. 이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도 문화라는 것은 그냥 열어주고 그게 진보적인 문화건 보수적인 문화건 그 안에서 어우러져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인위적으로 소위 말하는 좌파 문화계를 배제하고 우파 문화계를 양성을 해서 국민들한테 어찌 보면 세뇌를 시키는 것과 그렇죠. 동일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다른 류의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탄핵 사유들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거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탄핵이 될 만큼 중대한 사유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두 사람이 이제 제일 중요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조사 때도 짚어봤습니다만 지금 구속이 되면 현직 장관으로서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더 이상 본인이 아무리 법적 지식이 있다, 뭐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뭐 국내 대형 로펌 출신이라고는 하지만 본인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윤선 장관이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정말로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첫 사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문체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렇죠. 차관이 대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평창 동계올림픽 앞서 있고 중요한 사안들이 많은데 어쨌든 공백이 발생하는 거죠. 자, 지금은 조윤선 김기춘 장관이 전 블랙리스트 비서실장이 작성 본인 도착했습니다. 시켜서 얘기 했다고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하신 건가요? 여전히 아직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여전히 의혹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엘리베이터 왜 안 오니? 이게 왜 안 눌러졌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 한마디 해주시죠. 본인이 만드신 거 맞으십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어떻게 된 거야? 법률 지식은 다 기억하시는데 최순실 씨 모르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려옵니다. 의혹들 너무 많은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고라는 용어 정확하게 쓰시는 건 기억하시면서 왜 기억 못하십니까? 나오라고! 네, 기자들의 사진 촬영이 있고요. 하지만 자리를 비껴섭니다. 김기춘 실장 입을 굳게 다문 채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이제 우리 닫히는군요.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조금 전 상황입니다.
승용차에서 내렸고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조윤선 장관이 블랙리스트 작성 본인이 시켜서 했다고 얘기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하신 건가요? 여전히 아직도 최순실 씨 모르십니까? 여전히 의혹 다 부인하시는 거예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았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엘리베이터 왜 안 오니? 이게 왜 안 눌러졌나?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 한번 내주시죠. 본인이 만드신 거 맞으십니까? 그래서 엘리베이터 어떻게 된 거예요? 법률 지식은 다 기억하시는데 최순실 씨 모르는 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내려옵니다. 의혹들 너무 많은데 한마디 좀 해주시죠. 사고라는 용어 정확하게 쓰시는 건 기억하시면서 왜 기억 못하십니까? 나오라고! 네, 기자들의 카메라에 플래시 세례가 이어지자 몸을 비껴서는 모습입니다.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라는 조금 뭐 공격적인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한 말은 엘리베이터 언제 내려와요? 밖에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혹시 뭐 오늘도 긴 침묵만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과연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렇다면 특검에서도 침묵을 지킬 것인가? 이제 뭐 지금 정황입니다만 조윤선 장관도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어느 정도 하게 됐다라는 취지로 지금 했다라고 한다면 심경의 변화가 있다면 결국 남은 사람은 김기춘 비서실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은 저번 특검 출두할 때도 한마디도 안 했죠. 예. 이 특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갈 때도 역시 한마디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그대로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들어가셨는데 김기춘 실장 입장에서도 이제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법률 지식이 많은 상황이고 법꾸라지라는 뭐 그런 별명까지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거기다가 본인이 생각한 모든 물적 증거들은 어쨌건 다 없앴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예. 아시겠지만 집 앞에 있는 CCTV 이번에 복원해서 특검에서 확인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은 양이 집 바깥에 나갔다라는 그렇죠. 그런 진술도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여길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텐데 문제는 지금 작성자로 지목되어 있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에다가 예. 조윤선 장관 그리고 관련자가 한 20명 정도 좀 조사를 받았거든요.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기춘 실장의 이름을 계속 언급을 했다면 그리고 그 진술들이 짜맞춰졌을 때 어느 정도 좀 일체성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김기춘 실장도 더 이상 피해가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말을 해도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게 없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침묵을 지키는 것 같은데 오늘 만약에 저 태도를 계속 일관한다면 객관적 진술이나 그런 물증들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저런 태도를 유지하면 오늘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구속의 기준은 뭐 도주 또는 증거인멸 그리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이라고 봤을 때 김기춘 비서실장은 증거인멸 시도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CCTV를 이미 지웠고요. 집 주변에. 그런데 그거를 특검에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를 해봤더니 그 CCTV 관련 업체 사람까지 불러다가 그거를 싹 다 지워버리는 이런 정황까지 나왔거든요.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없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극적으로 자신이 개입을 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져서 저렇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그 특검의 수사에도 굉장히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을 한다.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는 그냥 감정적으로 괘씸하고 감정적으로 화가 나는 걸 떠나서 예. 이거는 그냥 구속 요건에 충족을 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지라도 하지만 증거인멸 시도가 명백하게 있었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관련자들이 구속돼 있으면 뭐 어쩔 수 없겠지만 나와 있는 관련자들이랑 입을 맞춘다든지 어쨌든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특검 측의 입장에서도 그래서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명분이 되는 것이고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다. 블랙리스트의 총 지휘자로 계속해서 지목되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구속돼야 되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김기춘 실장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만 저 닫힌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오늘 법원에 물려간다면 또 어떤 답변을 할까요? 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모두 주도하고 시켰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김기춘 비서실장이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럼 김기춘의 선택은 무엇일까요? 본 대통령의 지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본인이 기획하고 이 모든 걸 다 주도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뭐 아시겠지만 그 공개되지 않은 그 발간되지 않은 그 회고록에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충성심을 드러낸 부분이 있었잖아요. 자기 손에서 묻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와 반대되는 지금 진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애시당초 최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부터 이제 국정 운영이 힘들어지면서 이거는 좌파 문화 단체들이 계속 이렇게 준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여론전에서도 밀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삭제하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업체나 단체들에게 지원을 끊으라는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최정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라는 판단하에 지금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실장이 만약에 본인의 형량을 낮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할 거고요. 예.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더 중형을 받더라도 나는 뭐 박근혜 대통령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겠다면 아마 그 부분에 관련해서 끝까지 부인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들어온 속보 몇 가지 좀 전해드리죠. 아래 하단 자막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일단 질문에 침묵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조윤선 장관 앞서 조금 더 일찍 출석을 했는데요. 특검에 영장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잠시 뒤면 특검 수사관들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하게 되면 10시 반부터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이 받고 있는 혐의는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고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자, 그리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받은 다음에는 다시 특검으로 오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도 그랬듯이 서울구치소에서 기다리게 됩니다.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두 사람이 서울구치소에서 앉아 있었던 적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영장 심사는 성창호 부장판사가 담당하는데 지난번에요 조원동 전 수석 때 영장은 이미 한번 기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원동 수석의 영장 기각 사유와 이번 사안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곧 어떤 걸 설명하실 겁니까? 지시를 왜 하셨습니까? 왜 지시 법원으로 내리셨습니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두 의혹에 대해서 사람이. 말씀하시죠. 대전영관의 별책 기준이 뭡니까? 블랙리스트를 왜 만드신 거예요? 다쳐 조심해. 네, 이제부터는 본인들이 타고 온 차량이 아니라 특검에서 타라고 하는 차를 타야 됩니다. 특검에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특검에서 대기하라는 곳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물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 아닙니다만 그때까지 본인의 움직임, 동선은 본인이 결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부터는 두 사람의 심경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비서실장이었고 왕실장이었고 한나라를 주물렀다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는 비서실장이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 피의자 신분인 것입니다. 조윤선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권의 신데렐라라고까지 불렸습니다만 이제 장관을 2번 하고 정무수석까지 하고 현직 장관입니다만 현직 장관으로서는 이번 사건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기다려야 되는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다시 내려오죠. 수사관들과 함께 차량에 오르는 모습입니다. 공직자로서 평생 지냈는데 영장 이 심사에서 책임 어떤 있는 걸 말 설명하실 하지 겁니까? 않습니까? 블랙리스트 지시를 왜 하셨습니까? 왜 지시 내리셨습니까? 의혹에 대해서 한 말씀 두 하시죠. 사람이 같은 차량에 동승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대전영관의 별책 기준이 기자들이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읍소형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죠. 때로는 강요형으로 왜 블랙리스트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온갖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많은 질문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기자들 취재들 질문에 본인들이야 좀 불리한 얘기가 나올까 봐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제는 본인들이 뭐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법에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지금 법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혐의를 피해가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생각에 굉장히 골똘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아쉬운 건 뭐냐면 실제 지금 이 논란에서 본인이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정도 논란을 일으킨 뭐 장본인들로 지금 지목이 돼 있으면 이런 사태를 촉발한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린다 정도의 표현을 하고 올라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게다가 뭐 길거리 장사미사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전직 비서실장이고 청와대에서 왕실장이고 현직 장관입니다.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죄의 마음은 보이고 수사에 임하고 영장심사에 임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양진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직 장관 신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현직 장관 신분을 지금 내려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네.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조윤선 해임 건의안 제출이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미 구속영장이 뭐 지금 발부되는 시점에 온 만큼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영장이 뭐 발부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혐의가 벗어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됐으면 장관직 더 이상 수행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도 사실 현직 장관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가 있었는데 예. 그때는 영장 발부되기 직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조윤선 장관이 사임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내가 여기서 지금 장관직을 내려놔 버리면 죄가 있으니까 내려놓는구나.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갖는 것 때문에 본인의 결백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이 장관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조윤선 장관이 뭐 지금 그 보도에 따라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사실을 시인을 했다면 예. 본인도 그 관련된 내용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본인 스스로 저 해임 건의안은 어차피 강제성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인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본인이 지금 현직 장관인데 문체부 장관이에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람이 현직의 문화를 관장하는 장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이 문화체육부 장관이 되고 싶었을 때, 그러니까 아니었을 때, 정무수석이었을 때, 물론 그때도 문체부 장관을 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장관도 아니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만든 사람이 현직 장관으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고 그 자체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 우리의 수준을 좀 반영하는 것 같아서 좀 슬퍼지기까지 합니다. 사실은 문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오르면 내가 그 전에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했고 내 개인적으로는 뭐 이념이 있을 수 있고 사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 오르면 뭔가 공정한 입장에서 내가 문체부 장관의 입장으로서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그 나라를 위해서 문화예술 융성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자리가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라 그 전에 해오던 걸 그대로 고수하고 그 전에 해오던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그걸 그대로 고수하고 그냥 말 그대로 자기 위에 있는 김 전 실장의 뭐 지시만 따라서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 자체도 나는 시키는 대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그런 변명뿐이기 때문에 더 실망스러운 것 같습니다. 예. 자, 조윤선 장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거 소명하실 겁니까? 국민께 죄송하지 않으십니까?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문체부를 왜 작성하셨습니까? 문체부를 그러면 안 되는 너무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장관님? 이거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이유가 뭡니까? 둘러싼 의혹 너무 많은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차량 문은 아무 말 없이 굳게 닫혔습니다. 이제 법원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도 이제 법원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바깥에 있는 카메라로 대치동 특검 사무실 밖에 있는 카메라로 잡힌 모습인데요. 여기서 대치동에서 출발하면 한 15분, 20분 정도 오늘 눈길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잠시 뒤에 서울중앙지법법원으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 특검은 이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특검은 어떤 입장일까요? 자, 두 사람이 영장까지 청구를 한 마당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기각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거고 뭐 더 철저히 준비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특검에서 뭐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며칠 동안 고민을 했죠. 영장 예. 청구 여부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뭐 증거의 유불리, 뭐 부족을 떠나서
뭐 대기업 총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이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실장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빨리 결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서 작성을 했던 비서관, 당시 비서관들은 다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심사와는 오늘은 분명히 좀 다를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특검은 영장 발부를 지금 확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뭐 언론 보도에서 지금 이번에 영장 그 실질 심사를 담당하는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예. 뭐 조은동 경제수석 그 당시에 이미경 부회장 퇴진을 지시했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았던 조은동 경제수석 영장이 기각이 됐고 또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기 때문에 이게 혹시 또 기각되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보내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얼마 전에 김경수 각장 영장 발부했고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어쨌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우려는 좀 지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서 네. 뭐 그렇게 할 어떻게 보세요? 영장 두 사람의 뭐 두 사람마다 각자 다른 운명을 취할까요? 아니면 둘 다 발부가 될까요? 글쎄요. 저는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 가능성보다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때 당시에는 사실 이 뇌물죄의 대가성 입증이 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사안에 비교를 하자면 훨씬 간단한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냥 작성을 했다. 그럼 작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시했느냐 하고 해서 그냥 올라간 거거든요. 올라가다 보면 그 정점에는 뭐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합리적인 추정을 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특검이 밝힌 근거에 따르면은 어쨌든 김기춘 전 실장까지는 도달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영장 청구를 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 영장 실질 심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그 예. 이재용 부회장 경우에는 이제 기각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잘 돼서 특검 입장에서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사실 그 수사의 동력도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결전의 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법원으로 두 사람이 출석을 했기 때문에 법원 상황은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